자, 그럼 우리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있고 잘 작동하고 하지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 일들이 있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사람들이 왜 자꾸 대안을 찾죠? 코펜하겐에서 그렇게 잘 작동하는데 믿고 따르면 안 되나요? 믿고 따라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의 예를 들면은 그렇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부터 여기에 자꾸 반론을 제기하면서 사실 그 반론이 양자역학을 강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그 도움이 됐지만 어쨌든 이거를 자꾸 코펜하겐 해석의 대안을 찾는 거를 왜 그러죠?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가보죠.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이 뭐 단순히 뭐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뭐 천재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분은 물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물리학이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그 확고한 가치관 그런 게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연은 자연이다. 인간이 없어도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인다. 이런 신념이 있었고 그런 신념에 비춰봤을 때 양자역학은 관측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지 않고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아직 그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이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고수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생각이 옳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사고 실험이 바로 그 EPR 실험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양자역학을 깨기 위해서 만든 사고 실험이 오히려 양자역학의 원래 틀이 맞았다는 거를 더 검증해버리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EPR이 꼭 양자역학을 깨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과학자들로서의 그 호기심의 끝판왕?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이 이론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거겠죠. 이게 EPR 패러독스를 던지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 하는. 아니, 그래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읽어보면은 네. 논문의 그 내용이 예. 서론은 이렇습니다. 물리학 이론이란 것은 어떠어떠해야 그렇죠. 한다라는 예. 그런 철학적인 그 주장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EPR 사고 실험이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따라서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불완전하다. 예. 그것이 그 논문의 명백한 결론이에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EPR 실험은 다 반박이 됐고 양자역학은 맞다고 이제 사람들이 증명하는 과정들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꼭 국소성이란 것이 좋은 물리학 이론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예. 역으로 검증해 준 그렇죠.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소성에 대한 얽힘 이야기 전에 그 과정을 보면 그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을 발표한 거는 그 우리 그 기적의 해라고 하는 19세기 초반 뭐 1905년이죠. 네. 정말 그 대단한 해에 발견을 했지만 네. 양자역학이 막 틀을 잡고 한 건 그보다 한 2, 30년 뒤에 1925년이니까 딱 한 20년 20년 뒤입니다. 뒤쯤이에요. EPR이 나온 거는 조금보다 좀 더 뒤의 일이고 그렇죠. 그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발표한 해부터 정확히 30년 뒤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의우고 예. 잊어먹지 않기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면 한 세대가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아주 젊을 때 광량자설을 발표하고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스타가 되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EPR을 발표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이론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해석 이전에 다른 대안 이론들이 제시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건 이제 드브로이가 제시했던 네. 그 파일럿 웨이브라고 하나요? 네. 파일럿파. 파일럿파. 예. 파일럿파 얘기를 좀 하죠. 파일럿파 얘기는 상당히 일찍부터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물질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광량자설을 냈다고 하면 네. 드브로이는 어떤 물질이 입자가 파동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라는 그 개념을 드브로이파라는 물질파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양자역학을 시작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파일럿파라는 얘기를 좀
시작을 하지요. 네. 그 얘기를 조금 시작을 예. 하면서 가보죠. 예. 이 드브로이의 얘기도 보면은 좀 역설적인 게,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입자라고 생각하는 가령 전자, 이런 것도 그 파동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을 해서 그 업적으로, 그것이 또 실험적으로 검증도 되고, 그래서 그 업적으로 뭐 노벨상도 받고 한 사람인데, 파일럿파 이론이란 거는 1927년 정도니까, 뭐, 슈레딩거의 그 파동 방정식 이런 게 예. 나오고 불과 한 1년쯤 바로 뒤에 있었던 직후예요. 일이에요. 바로 나온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파동은 파동인데 파동이 곧 입자가 아니라 사실 이 우주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에 나오는 그 파동 방정식에 나온 파동이란 게 한편엔 있고, 또 우리가 보통 뭐 전자라고 하는 그런 입자가 또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파도가 막 부는 이는 그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이 그 파도의 결을 따라서 움직이듯이 이 파동이 있고 파동이 만들어낸 그 결을 따라서 전자 같은 소립자가 움직이는 거다. 이런 식의 학설을, 이런 식의 해석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파일럿,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입자뿐이다. 그러나 그 입자의 운동을 유도하는 것은, 유도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는 파일럿이거든요. 그 입자의 운동을 유도하는 것은 파동이다. 말하자면은, 그 파동은 비행기 조종사고, 입자는 비행기 탄 승객이다. 이런 식의 관점을 제안을 한 겁니다. 재밌는 관점이에요. 네. 자, 그럼 이게 왜 이 스몰린이라는 사람은 이걸 훨씬 더 현실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입자라는 것이 처음부터 따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파동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입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입자라는 거는 애초부터 있었고, 따라서 파일럿파 이론은 훨씬 더 양자역학에 비해서 현실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스몰린의 주장을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코펜하겐 해석은 비현실주의제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주의라는 의미로 말하면 파동이 있는데 갑자기 쫙 모여서 입자로 되면서 관측하는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지, 그 밑에 깔려있는 파동은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물리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걸 복선을 깔고 있는 건데, 코펜하겐 해석은. 파일럿 웨이브에서는 그 파동 위에 넘실넘실 알갱이가 떠다니는데 그 알갱이는 진짜 현실적인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알갱이만 보는 거고, 울렁울렁대는 밑에 파동은 알게 뭐야 있긴 있지만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는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개념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어떤 입자를 관측할 때 그 밑에 있는 파일럿파가 갑자기 붕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점이었던 그 입자를 그냥 관측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붕괴할 게 없어요. 예. 파일럿파의 관점을 따라가면은. 그런 이상한 일은 안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네요. 마음은 편한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은 기존의 뭐 코펜하겐 해석이나 이런 걸 대체할 만큼 강력한 대안이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사실 파일럿파를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쓰죠. 당시에 아무도 안 썼어요. 뭐 후세에 아무도 안 쓰는 건 고사하고 그 당시 사람들도 아무도 주목을 안 했다고 해요. 예. 이렇게 재밌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더 쳐다봐야 될 텐데, 그거는 뭐 이 책에서도 자세히 소개는 안 돼 있고, 근데 뭐 논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뭐 어떤 사회적인 맥락 그런 것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근본적으로 파일럿파 이론을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무리는 없는 거네요. 같은 픽처를 조금, 같은 대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의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자연과학의 이론이란 거는
뭐 일단 어떤 예측하는 결과가 똑같으면은 그냥 똑같은 이론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파일로파 이론이라 그래서 뭐 새로운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파일로파 이론도 거기에 드브로이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덧붙인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이론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되는 예. 드브로이의 좀 개인적인 주장 예. 이 정도로밖에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소성, 비국소성, 로컬리티, 넌 로컬리티에 관한 것들은 실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건 이제 양자역학은 비국소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양자역학의 국소성에만 한정하는 약한, 그러니까 국소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변수들은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 파일로파는 뭐 결정적으로 파일로파 이론은 안 맞아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뭐 그거보다 지금 코펜하겐 해석이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다거나 사회적인 맥락이 있다거나 해서 선택적으로 쓰는 것뿐이지 파일럿 이론이 뭐 틀렸다라고 나온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틀렸다고 검증을 하려고도 안 했다. 안 했다. 그냥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비운의 그게 이론이네요. 참 그거는 이제 틀린 것보다도 더 슬픈 상황인데. 예. 예. 드브로이가 했음에도 그 드브로이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드브로이는 이미 역사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한 거죠. 그럼 조금 더 제야로 들어가 봅시다. 드브로이는 그래도 주류에 있는 과학자였어요. 주류 과학자였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벨 실험했던 존 벨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유명한 보험이 등장을 합니다. 보험이 먼저죠. 보험이 먼저 등장하고 이제 벨이 등장을 하죠. 네. 그 보험의 아이디어는 뭔가요? 그거야말로 사람들이 조금 더 파일럿 이론보다 제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파일로파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일단 도움이라는 사람이 일단 드브로이의 그 주장은 정식으로 논문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은 정확히 드브로이가 이런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파일로파 이론을 재발견한 것에 가까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데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죠. 입자도 있고 그다음에 파동도 있고 그 파동이 입자의 그 궤도를 유도한다. 그런데 파동은 중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파동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입자의 거동도 중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입자 자체는 중첩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파일로파 이론부터 보험의 이론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이론이라고 사람들이 현실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저자 스몰린의 관점이에요. 예. 막상 보험에 그런 이론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물리학자들,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닐스 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뭐 굳이 고려할 심지어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냥 과학 소설이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 바깥에 이단시하고 무시라고 하고 무관심? 그냥 차라리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은 뭐 그런 이론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30년 동안 배우면서 열심히 자라온 세대가 돼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 양자역학의 해석은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지금 파일럿 웨이브하고 보험 이론 같은 거를, 보험의 해석 같은 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저희가 다 설명하지는 못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요새 어벤져스 영화 마지막 편을 보면은, 인피니티 스톤을 과거에 가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세계가 쫙 갈라지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타임스톤을 가져갔을 때 타임스톤이
세계를 쫙 갈라지게 했다가 다시 모았다가 갈라지기 전으로 돌아가서 돌을 돌려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시간의 선이 쫙 갈라지는 모습, 그러니까 다중우주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 다중으로는 에버렛인가요? 휴 에버렛이라는 휴 에버렛은 있었죠. 사람이 만든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어서 그거 다중우주 이론은 조금 길게 한번 얘기해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다중우주 도무지 그런 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이론이라기보다는 해석에 해석? 가까운 예. 것 같은데요. 뭐 보통 왜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로 중첩돼 있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이 네. 정말로 맞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막상 관측하는 건 고양이는 항상 살아있든지 항상 죽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한 번도 중첩된 상태를 관측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도무지 헷갈린다. 이제 그래서 양자역학이 또 비직관적이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버렛의 그 해석은 뭐냐면은 이 중첩된 상태 중에 가령 내가 죽어 있는 고양이의 상태를 관측한 세계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고양이의 상태를 관측한 세계가 이게 갈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였던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이렇게 분리돼 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된 세계는 한번 분리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상호적인 소통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학설. 서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거나 뭐 서로 그렇죠.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뭐 안다는 거는 중첩된 상태로 고양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중첩된 좀비 고양이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고양이 상태는 서로 소통하면 안 돼요. 그래요. 일단 갈라지면 끝이에요. 그냥 서로 헤어지고 갈라지면 끝이에요. 예. 자, 이게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것이 기존에 알고 있는 양자역학과 분명히 틀리냐 하면은 또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지도 않고 이론이 또 뭐 완전히 주류 편입되지도 않고 이런 애매한 상태로 계속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씩 뭐 과학 철학자들이라든지 또 어떤 이단의 이론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조금씩 더 세련화시키는 과정을 꾸준히 겪어왔죠. 그런 맥락에서 조금 시각은 다른데 고양이 같이 큰 물체가 양자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사실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양자역학은 저 밑에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양자역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일이 나거든요. 경계가 어디쯤 될까요? 1mm? 뭐 1cm? 아니면 1마이크로? 뭐 어디 경계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질문이 그동안 그 물리학자들이 그 질문을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요. 네. 왜냐면은 그 원래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한편에는 원자 세계가 있고 한편에는 인간 같은 거시 세계가 있고 네. 이렇게 그냥 딱 중간에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라는 식으로 예. 암묵적인 편가르기도 돼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물질이란 거는 1나노미터짜리도 있고 뭐 10나노미터짜리, 100나노미터짜리도 있고 얼마든지 물질의 크기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피관찰자고 어디서부터가 관찰자냐, 어디서부터가 거시적인 물질이고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뭐 그 무슨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 물질이냐, 이거를 아니면 심지어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위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거를 치밀하게 어떤 물질의 크기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그 관찰 결과를 분석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퀀텀 월드에서,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세계에서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이나 넘어가는 방식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거나 어떤 그 뭐 룰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커지면 고전 세계, 예. 뭐 결맞음이 없어지면 고전 세계,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서 좀, 예. 그나마 뭐 가장 정직하게 그 고전 세계와 양재 예.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에 대한 대답을 고르라면은 그 결맞음 결맞음이. 혹은 뭐 결어긋남 예. 그런 건데 그럼 도대체 결맞음은 뭐고 결어긋남은 뭐냐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가령 원자 하나는 파동 함수로 하나로 잘 설명이 된다. 뭐 이거는 뭐 굳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보진 못했어요. 파동함수로 기술된다는 건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과 간접적인 걸로 보는 비교하면 거죠. 예. 비교하면 뭐 그건 충분히 믿을 만한 예. 근거가 있어요. 자, 그럼 원자 한 100개짜리 뭐 고분자. 예. 고분자의 상태도 파동함수 딱 하나로 예. 설명이 되느냐? 예. 그러면은 그거는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엄밀히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고분자가 주변에 있는 뭐 빛하고도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고분자랑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기 시작하면은 과연 고분자의 상태를 파동함수 하나로 계속 설명하는 게 가능하기조차 한 일이냐?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 파동함수 하나로 안 되고 이게 커다란 뭐 고분자면 고분자, 뭐 세포면 세포가 있으면은 여기 조그만 덩이를 표현하는 파동함수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조그만 덩이를 표현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그래서 파동함수 자체가 뭐 춘추전국 시대의 나라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파동함수가 각각의 파동함수의 지배를 받는 그 소구역으로 갈라진다 하는 게 결어긋남이거든요. 근데 결어긋남이 없으면은 이거는 양자역학의 지배를 제대로 받는 물질이고 결어긋남이 있으면은 결어긋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고전 세계에 속한 물질이다. 이렇게 좀 대충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경계선이 어디냐, 이런 거는 또 이제 칼처럼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이 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책에서도 보세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벌써 20년이 지나갔는데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이라는 100년도 더 지난 거의 100년이 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양자역학이 우리의 생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퀀텀 테크놀로지, 양자 기술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 40년 전만 해도 그냥 꿈의 머신, 상상 속의 머신, 뭐 SF 소설 이렇게 다루던 것인데 지금 양자 컴퓨터 뭐 그 얼마나 강력하냐, 뭐 그게 얼마나 쓸모 있냐라는 걸 떠나서 양자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는 머신들은 지금 뭐 많이 있거든요, 이미. 그리고 나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다시 들여다보니 우리가 양자역학 자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양자역학을 보고 있는 이 틀이, 인식의 틀.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잘 쓰고 있던 코펜하겐 해석이 정말 유일한 것인가, 최선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그럼 지난 100년 동안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 지난 100년 동안 역시 과학자들은 계속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해석과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명한 그 보험의 이론 같은 것조차도 그냥 무시라고 하는 관심을 아주 덜 받고 굳이 필요도 없고 하는 것들이 있다가 지금 이제 21세기 양자역학이 태어난 지 120년, 10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말씀드린 기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양자 기술이 막 이렇게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사람의 생활로 스며드는 이 시점에서 이 양자역학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들, 이 고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무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좀 말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정확히 그 코펜하겐 해석의 파라다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양자역학적인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거를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파동함수 상태를 이렇게 진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딱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코펜하겐 해석에 맞춰서 이 파동함수가 어떤 특정한 상태로 붕괴를 합니다. 자, 이 패러다임이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양자 컴퓨터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 또 그렇게 만든 기계들은 예. 양자 머신들은 그렇게 딱 작동을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코펜하겐 해석이 예측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작동을 하지요. 예. 이 시점에서 이 근본적인 질문들, 코펜하겐 해석에서의 어색한 점들, 그리고 대안 해석에 관한 점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파동함수의 붕괴란 게 도무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들 고민을 하는 건가요? 잘 작동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잘 작동하고 잘 만드는데. 저는 물론 이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기계가 단순히 이 일반적인 컴퓨터가 못하는 계산을 엄청나게 빨리 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양자역학의 진리, 양자역학의 해석이 얼마나 올바른 해석인지, 그리고 양자역학의 붕괴라는 과정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간별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실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양자 세계와 우리가 존재하는 거시 세계 사이의 어떤 그 다리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도구로서도 지금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라는 기계가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양자 컴퓨터는 사실은 많은 부분, 아니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졌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컨트롤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양자 세계거든요. 그렇죠. 지난 20세기 초반에 있던 양자 세계는 말씀하신 대로 원자, 저 밑에 조그만 세계여서 우리가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원자를 우리가 막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하지만 있는 현상을 계속 들여다보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고 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양자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주물러서 하고 심지어 우리가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도 이것이 측정이다라고 기계에다 디자인해서 넣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코펜하겐 해석의 패러독스 안에서 정확하게 디자인되고 또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 해석이 있다고 하면 그 머신들을 가지고 이런 대안 해석의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꼭 대안 해석을, 물론 출발점은 대안 해석이 맞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그런 것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은 막상 그런 식의 탐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양자계를 제어한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도 좀 더 코펜하겐 해석 수준보다는 더 깊은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설령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양자역학의 지금 체계가 사실 굉장히 완전하고 굉장히 정확하지만 그거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있는 양자역학의 체계를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면 너무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인식의 틀이 바뀌어서 그 바뀐 인식의 틀 안에서 또 새로운 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양자계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으면 그런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새로운 시각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 학인데 네. 아인슈타인처럼 하면 되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처럼 내가 똑똑해야만이 양자역학을 할 수 있나요? 양자역학 너무 어려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들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양자 기술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우리 주변에 많이 올 텐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거 쓰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할 일을 너무 뒤로 미뤄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양자역학이 물론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어떤 복잡한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고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은 사실 그 기술은 19세기에 이미 완성된 기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양자역학은 그동안 우리가 배운 양자역학은 굉장히 쉬운 양자역학이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양자역학의 어떤 그 측정의 문제 혹은 뭐 얽힘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해결을 해야만 양자 기술이 더 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으니까 뭐 저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코펜하겐 해석을 믿고 예.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네. 닥치고 계산, 셧업 앤 캘큘레이터 아닙니까? 예. 닥치고 계산을 하면은 시스템도 만들어지고요. 잘 네. 작동을 하고 해석도 할 수 있고. 네. 그걸 쭉 하다가 오늘 이제 이 북토크에서 오랜만에 이 책을 굉장히 또 정독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학생 시절에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들 다시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예. 야, 이제 내가 만드는 이 머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파볼 수 있는 예. 내 손에 도구가 생겼구나. 그렇죠. 라는 일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이 예. 결코 쉬운 책이거나 뭐 친절하게 쓴 책은 아니지만은 양자역학을 몇십 년간 공부해 온 저나 정연옥 교수님 같은 분들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양자역학을 대하는 이런 물리학자들의 새로운 시각? 물리학자들의 태도가 좀 그동안 너무 나태했구나 하는 그런 공포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너무 쉽게 살았구나. 너무 쉽게 살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예. 코펜하겐 해석에 몰입됐을 때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네.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종교와 같은 뭐 그런 기분이 되게 좀 있는데 단순한 처방이잖아요. 예. 마치 무슨 약장수가 이 약만 먹으면은 모든 병이 다 치유될 거야 하는 예. 것처럼 파동함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제곱을 취해봐. 그러면은 당신이 뭘 측정하는지 알려줄 거야. 예. 이게 결국 코펜하겐식 처방이잖아요. 측정하면은 파동함수가 붕괴된다고 일단 믿어봐. 예. 그러면은 다 설명이 되잖아. 근데 설명이 정말 잘 되고요. 예. 심지어 그렇게 디자인한 기계, 양자 컴퓨터는 그대로 딱 작동을 하고요. 이 편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지적인 유희를 좀 즐길 수 있던 예. 독서였던 동기부여가 되는 예.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오늘 그 아인슈타인처럼 양자역학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두 물리학자의 이야기들을 결코 저희가 쉬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느낀 그냥 물리학자로서의 이야기들을 한 건데, 이런 일들이 좀 더 쉽고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세상이 결국은 우리가 주변의 양자 컴퓨터나 양자 기술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좀 더 친숙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있고, 오랜만에 또 굉장히 잘 써진 책, 쉽게 써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써진 책을 읽으면서 읽는 어떤 그 지적인 포만감? 그런 것도 느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뭐 책 읽으면서 느끼셨던 점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까요? 이 스몰린이라는 분은 이제 이 책 후반부에 가면은 내용이 이제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학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현대의 물리학자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상당히 놀랐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의 코펜하겐식의 양자역학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면은 새로운 철학적인 자세부터 찾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건 너무나 이론 물리학적인 관점이고 저는 대안을 찾는 것까지는 굉장히 올바른 과학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대안을 찾는 방법은 철학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 컴퓨터 같은 그런 새로운 기계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잘 이용한 치밀한 실험이 아닐까.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한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생산적인 앞으로의 물리학이 나아갈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 때 그 보험의 이론 같은 걸 읽으면서 네. 마치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에
다른 이단의 종교 서적을 보거나 불온 서적, 정치적 불온 서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던 그런 시절은 이미 30년 전에 지났고요. 네. 이제는 다양한 해석들을 진짜로 머신에서 테스트해보는 이런 일들이 왔으니까 뭐 재밌는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그러면서 뭐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인데 네. 오히려 양자역학이 이 회춘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재발견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새로운 관점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책을 써주신 스몰린에게도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네. 책 읽으면서 예. 느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좀 기탄 없이 한정은 교수님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